셜록 홈즈, 네 사람의 서명. 아그라 보물. 포로는 선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별별 행동을 다하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손에 넣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구릿빛으로 그을은 피부에 두려움을 모르는 눈동자, 갈색 얼굴에 가득한 주름살은 야외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드러내고 있었다. 구렛나루를 기른 유난히 각진 턱은 그가 일단 목표를 세우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50대로 보였다. 검정색 고수머리에는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평상시의 얼굴은 전혀 불쾌한 인상이 아니었지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일단 화가 나면 굵은 눈썹과 고집센 턱 때문에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수갑찬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온갖 악행의 근원이었던 상자를 날카롭게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 그의 굳은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깃들여 있는 듯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는 웃음기라고 할 만한 것이 어려 있었다. 홈즈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조너선 스몰, 일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스몰은 꾸밈없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소이다. 성경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절대로 숄토 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소. 그것은 저 작은 지옥의 사냥개 통가의 짓이오. 통가 녀석이 그 저주받을 침을 쏘았소. 난 그 일에 책임이 없소이다. 나는 숄토 씨가 내 피부치라도 되는 것처럼 애도했소. 나는 밧줄로 그 작은 악마를 후려쳤죠.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소이다. 담배 하나 태우시죠. 홈즈는 말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젖었으니 이 위스키라도 한 모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흑인처럼 작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숄토 씨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선생은 꼭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는구려. 사실 나는 그 방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나는 그 집에 하루 일과를 알아놓았는데 그때는 숄토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하는 시간이었소. 나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요. 그때 죽은 것이 늙은 소령이었다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수대에 오를 수 있을 거외다. 나는 이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자를 찔러 죽였을 거요. 하지만 나하고 말다툼 한번 한 적 없는 숄토의 아들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니 참 기구하다 아니할 수 없소. 당신은 런던 경찰국 에설리 존스 형사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존스 씨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텐데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숄토 씨의 몸에서 독이 너무 빨리 퍼졌기 때문에 당신이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가 사망했을 거라고 증언해 줄 수도 있죠. 정말 그랬소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숄토 씨가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나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고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소. 통가 그 녀석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나는 녀석을 반쯤 죽여놨을 거요. 통가란 녀석은 나한테 혼쭐이 나는 바람에 곤봉을 놓고 가고 침 주머니까지 떨어뜨렸소. 녀석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 헌데 당신이 내 뒤를 쫓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 때문 아니오. 아무튼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외다. 하지만 당신한테 원한 같은 건 없소. 허나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요. 조너선 스몰은 괴롭게 웃으며 덧붙였다. 현금 50만 파운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내가 인생의 절반을 안다만 제도에서 방파제를 쌓으며 보내더니 이제 나머지 인생은 다투무어에서 도랑을 파며 보내게 생겼으니 말이오. 상인 아흐메트와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쳐서 아그라 보물과 인연을 맺게 된 그날이 내게는 불길한 날이었던 거요. 아그라 보물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소. 상인 아흐메트는 그것 때문에 살해됐고 숄토 소령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나는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됐소. 이때 에설리 존스가 비좁은 선실 안으로 퉁퉁한 얼굴과 어깨를 들이밀었다. 분위기 한번 오붓하군. 존스는 말했다. 홈즈,
그 위스키 한 모금만 주시오. 자, 이제 마음 놓고 자축해도 될 것 같소. 한 녀석을 산채로 잡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지. 그리고 홈즈,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앞서가는 배를 따라잡는 것밖에 없었소이다. 모두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거지요.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나는 오로라호가 그렇게 빠른 배인 줄 몰랐습니다. 스미스는 자기 배가 템스강 일대에서 제일 빠른 증기선에 속한다고 하더군. 만약 기관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자기 배를 따라잡지 못했을 거라나. 그런데 스미스는 노우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소이다. 그건 사실이요. 포로가 외쳤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 내가 스미스의 증기선을 택한 것은 그의 배가 정말 빠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우린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소. 하지만 돈을 듬뿍 집어주었지. 그리고 우리를 그레이브샌드 항에 에스메랄다 호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면 후하게 살해하겠다고 했소이다. 우리는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었소. 좋아. 스미스 선주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일이 잘못되지 않게 우리가 잘 봐줘야지. 우리는 범인을 잡는 일에는 비호같이 빨라도 사람을 기소할 때는 신중하거든. 나는 공명심이 강한 존스가 범인이 체포되자 벌써부터 으쓱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셜록 홈즈 또한 존스의 말을 듣고 미소를 금치 못했다. 존스가 말했다. 우린 곧 복소의 다리에 도착할 거요. 왓슨 박사, 박사는 거기서 보물상자를 갖고 내리시오.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거요. 관례를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위탁품이 워낙 귀중한 것이니까 경사를 딸려 보내겠소. 물론 마차를 타고 가시겠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열쇠가 없어서 유감천만이요. 뚜껑을 열 수만 있으면 먼저 물품 목록을 작성해 놓을 수 있는데 상자를 열려면 자물통을 부숴야 할 거요. 이봐, 열쇠는 어디 있나? 강바닥에 있소이다. 스몰이 짧게 대꾸했다. 대관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말썽을 부리나? 우린 그렇지 않아도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단 말이야. 어쨌든 박사, 구태여 조심하라는 말을 안 하겠소. 보물상자를 들고 베이커가로 오시오. 우린 거기 먼저 들렸다가 경찰서로 갈 테니까 말이오. 복수홀에서 나는 무거운 철제 상자를 들고 배에서 내렸다. 사람 좋은 경사가 나와 동행했다. 셋이 포레스터 부인 댁까지는 마차로 15분 거리였다. 하인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님이 오자 놀란 듯했다. 셋이 포레스터 부인은 집에 없었는데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모스턴 양은 응접실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자를 들고 응접실로 갔고 친절한 경사는 마차에 남아서 기다렸다. 모스턴 양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목과 어깨에 진홍빛 단을 댄 하늘거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시운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의 몸과 아름답고 침착한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였다. 풍성한 머리채는 불빛을 받아 금속성으로 반짝거렸다. 모스턴 양은 흰 팔을 의자 옆에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짙은 우수가 풍겼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고 창백한 뺨은 기쁨으로 달아올랐다. 그녀가 말했다. 마차가 집 앞에 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포레스터 부인이 일찌감치 들어오시나 보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당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저는 소식보다 더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짐짓 유쾌하고 떠들썩한 목소리를 꾸며서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을 매단 듯 무거웠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져왔죠. 나는 당신의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모스턴 양은 철제 상자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게 그 보물인가요?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그라 보물이죠. 절반은 당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세디어스 숄토 것입니다. 두 사람한테 각각 20만 파운드씩 돌아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000파운드의 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영국에서 당신보다 더 부유한 숙녀는 없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쁨을 좀 더 과장해서 보여줘야 했나 보다. 그녀는 나의 축하 인사 속에 공허한 울림을 알아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그걸 갖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친구 셜록 홈즈 덕분일 겁니다. 저에게는 그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마저 쩔쩔매게 만든 단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벽에 부딪혔죠. 왓슨 박사님, 여기 앉아서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홈즈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한 일, 오로라호의 발견, 애설리 존스가 찾아온 것, 저녁 시간의 외출, 템스강에서의 숨가쁜 추격전 등. 그녀는 입술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빛내며 나의 모험담에 귀 기울였다. 홈즈와 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독침 이야기를 했을 때 모스턴 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는 그녀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괜찮아요. 모스턴 양은 내가 얼른 물을 따라주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저 때문에 두 분께서 그런 위험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 끝난 일인걸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좀 더 밝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아서 이걸 여기 가져왔습니다. 모스턴 양께서 제일 먼저 보게 된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쩐지 열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보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상자가 참 예쁘군요. 모스턴 양은 감탄하며 상자를 들어보려고 했다. 상자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겠어요. 열쇠는 어디 있죠? 스몰이 템스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포레스터 부인의 부직갱이를 빌려야겠어요. 상자 앞면에는 자불상이 새겨진 넓고 두툼한 걸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걸쇠 아래 부직갱이를 밀어넣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바깥쪽으로 비틀었다. 걸쇠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어 제쳤다. 우리는 깜짝 놀라 멍청이 보고만 있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상자가 무거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쇠의 무게가 사방으로 1.5cm쯤 됐다. 그것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무겁고 견고한 상자였지만 그 속에는 보석은커녕 쇠붙이 하나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안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보물이 사라졌군요. 모스턴 양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내 영혼에 드리워진 큰 그늘이 순식간에 거쳐버린 듯했다. 상자가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이 야그라 보물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기적이고 신이 없고 잘못된 태도였겠지만 내게는 오직 그녀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황금 장벽이 사라졌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만세!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모스턴 양은 웃음을 머금고 나에게 묻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물었다. 당신이 이제 내게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 남자로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 보물, 이 부가 그동안 내 입을 막아놓았으니까. 마리, 이제 보물은 사라졌소. 그래서 나는 이제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군요. 내가 그녀를 곁으로 끌어당기자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누가 보물을 잃었든 간에 그날 밤 나는 보물 하나를 얻었다. 유니크 보이스. 조너선 스몰의 이상한 이야기.
마차에서 기다리던 경사는 굉장히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 주었다. 빈 상자를 보여주자 경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급을 받기로 했는데? 경사는 탄식조로 말했다. 돈이 없으니 상급도 없겠군요. 만약 보물이 나온다면 오늘 밤에 수고한 대가로 샘 브라운과 나는 각각 10만 파운드씩 받기로 했죠. 세디어스 숄토 씨는 부자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분은 보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급이 돌아가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경사는 낙심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애설리 존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사의 예상은 적중했다. 애설리 존스는 내가 베이커가로 돌아가 빈 상자를 보여주자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계획을 바꿔 도중에 서에 들려서 먼저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막 베이커가에 도착한 참이었다. 내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안락 의자에 파묻혀 있었고 스몰은 나무다리를 성한 다리 위에 올려놓고 홈즈의 맞은편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빈 상자를 보여주자 스몰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스몰, 네 소행이군. 애설리 존스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렇다. 보물은 너희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보관해 두었다. 그는 흥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보물은 내 거다. 내가 그걸 가질 수 없게 됐으니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잘 보관해 놔야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하고 안다만 죄수 막사에 세 사람을 빼면 그 누구도 보물을 가질 권리가 없다. 이제는 나도 그 보물을 써보지도 못하게 생겼고 그 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다. 나는 그동안 동지들을 대표해서 행동해왔다. 우리는 항상 네 사람의 서명과 함께했다. 동지들이라도 숄토나 모스턴의 피부치에게 보물을 넘겨주느니 템스 강 속에 그것을 쳐넣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아흐메트를 해치운 것은 아니었으니까. 보물은 열쇠와 함께 난쟁이 통과 옆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우리 배가 추월당하게 생겼을 때 나는 보물을 안전한 곳에 뿌리기 시작했지. 그들은 나를 체포했지만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스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애설리 존스는 엄하게 말했다. 네가 정말 보물을 템스강에 던지고 싶었다면 너는 상자째 통째로 내던졌을 것이다. 그게 훨씬 쉬웠을 테니까. 던지기가 쉽다면 너희들이 찾기도 쉬울 테지. 스몰은 교활한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뒤를 추적할 만큼 영리한 자라면 강바닥에서 철제 상자 하나 끌어올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일 거다. 이제 보물은 강바닥에 8km에 걸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물을 강물에 던지는 내 심정도 말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날 쫓아오는 걸 보고 난 정말 미칠 것 같았지. 하지만 이제 와서 한탄해봤자 소용없는 일. 내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울고불고 하지는 않는 법을 배웠다. 스몰, 너는 실수한 거야. 형사가 말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대신 경찰의 일을 도왔다면 재판 때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정의라고? 스몰이 으르렁거렸다. 정의는 무슨 얼어 죽을 정의? 그 보물이 우리 게 아니라면 누구 건데? 보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정의란 말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20년 동안 저 푹푹 찌는 늪지대에서 낮이면 하루 종일 망그로브 나무 아래서 일하고 밤에는 사슬에 묶인 채 더러운 죄수 막사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모기떼에 뜯기고 학질에 시달리고 백인 죄수를 괴롭히는 걸 낙으로 삼는 시꺼먼 교동한 놈들한테 이리저리 채이며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해서 아그라 보물을 손에 넣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이 피의 대가를 다른 놈이 즐길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정이 운운하는 거냐? 엉뚱한 놈이 내 돈으로 으리으리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알면서 깜빵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20번이라도 교수형을 당하거나 통과의 독침에 맞는 게 나을 거다. 스몰은 여태까지의 냉정한 태도를 버리고 불길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자우를 토했다. 그가 흥분해서 두 손을 움직일 때마다 수갑이 절그럭거렸다. 나는 그가 경황된 얼굴로 분노를 토해내는 것을 보고
슈어트 소령이 나무다리 사나이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전혀 내막을 모른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군요.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직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알 수 없소. 좋소이다. 지금까지 선생은 아주 공정하게 말해주었소. 물론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차게 된 것이 순전히 선생 덕분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선생을 원망하지는 않겠소. 모든 일이 다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말이오.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듣고 싶다는데 굳이 숨기고 싶지는 않소. 맹세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이오. 고맙소. 자는 이 옆에다 놔주시오. 얘기하다 목마르면 그것으로 입술을 죽일 테니까. 나는 퍼슈어 지방의 우스터셔 사람이요. 아직도 거기엔 일가푸치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요. 그동안 고향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 가족들에게 별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봤자 반겨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소. 일가들은 한결같이 얌전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농부들이요. 나는 다분히 떠돌이 기질이 있었던 데다가 항상 말썽을 일으켰지만 일가 친척들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착실한 일꾼들이었소. 하지만 18살이 됐을 때 나는 여자 문제로 말썽에 휘말렸고 그걸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가 인도로 떠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군인 노릇을 오래 할 운명은 아니었소. 겨우 채식훈련을 끝내고 소총 다루는 법을 익혔을 때 나는 겐지스강을 헤엄쳐 건너는 바보짓을 했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같은 부대에서 물개로 소문난 존 홀더라는 하사가 옆에서 같이 헤엄치고 있었소. 내가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악어가 다가와 내 오른쪽 다리를 외과 의사처럼 깨끗한 솜씨로 묻어뜯어 버렸소. 무릎 위에서 말이오. 나는 쇼크와 출혈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죠. 홀더가 나를 강둑으로 끌어내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익사하고 말았을 거요. 나는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진 다음에 잘려나간 다리에 나무 토막을 동여매고 쩔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소. 그리고 육군에서 의병 제대를 했소. 하지만 나의 신체 조건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소. 20살도 되기 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오. 하지만 내 불행은 곧 행운으로 이어졌소이다. 인도에 건너와 인도 쪽 농장을 시작했던 아벨 화이트라는 농장주가 농장에서 일하는 쿨리들을 감독할 사람을 찾고 있었소. 그런데 사고를 당한 뒤에 나한테 각별히 마음을 써주던 우리 부대 대령이 그의 친구였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대령이 나를 그 자리에 강력하게 추천했소. 왜냐하면 농장에서 쿨리를 감독하는 일은 주로 말을 타고 했는데 내 허벅지가 안장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 만큼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리 한쪽이 없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요. 내가 하는 일은 말을 타고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쿨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꾀를 피우는 자를 찾아내서 보고하는 거였소. 봉급도 상당했고 편안한 숙소도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인도 쪽 농장에서 일하는데 만족했소. 아벨 화이트 씨는 좋은 사람이었소. 그는 내 숙소에 종종 들려서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기도 했소이다.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백인들은 여기 사람들과는 달리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소. 아무 조짐도 없었는데 갑자기 큰 폭동이 일어난 거요. 인도는 영국의 한 지역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지없었소. 그런데 갑자기 20만 명의 시커먼 폭도들이 몰려나와서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외다. 나는 원래 책이라곤 통 들여다볼 줄 모르는 놈이니까. 나는 오직 내 눈으로 본 것만 알고 있어. 우리 농장은 북서지방의 국경선 부근에 있는 무트라라는 곳에 있었소. 밤마다 불타는 방갈로가 하늘을 온통 벌겋게 물들였고 날마다 유럽인들이 처자식을 끌고 우리 농장을 지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아그라를 향해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소. 하지만 아벨 화이트 씨는 고집불통이었소이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폭동 소식이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폭동의 불길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사그러들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소. 아벨 화이트 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태평스럽게 베란다에 앉아서 위스키를 홀짝거리며 담배를 피웠소.
물론 나는 도슨과 함께 그분 곁을 지켰지. 도슨한테는 농장의 사무와 관리 일을 맡고 있는 아내도 있었소.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말을 타고 천천히 집에 돌아가고 있었소. 그런데 가파른 수로 바닥에서 어떤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소. 나는 자세히 보려고 말에서 내렸다가 그게 바로 도슨의 아내라는 걸 알고 몸에 소름이 쫙 끼쳤소. 그 여자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자칼과 들개들에게 몸이 반쯤 먹힌 상태였소. 길을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도슨이 엎드린 채 죽어 있었소. 그는 손에 빈 총을 쥐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세포의 넷이 쓰러져 있었소. 나는 어느 길로 돌아갈까 고민하며 말고삐를 당겼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벨 화이트 씨의 방갈로에서 연기가 뭉클뭉클 피어오르며 지붕에서 화염이 치솟는 게 보였소이다. 나는 가봤자 화이트 씨를 구하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내 목숨만 희생시키리라는 걸 깨달았소. 거기서 보니 아직 붉은 코트를 걸치고 있는 시커먼 악기들 수백 명이 불타는 집 앞에서 춤추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소. 그중 몇 놈이 나를 발견하고 총을 쏘자 총알이 머리 위로 피웅피웅 날아갔소. 그래서 나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소이다. 나는 문혼을 지나서 그날 밤 늦게 아그라 성 안에 무사히 도착했소.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못 되었지. 지역 전체가 완전히 벌집을 쑤셔넣은 듯 했소. 그곳에서 영국인들은 몇 명 이상 모이기만 하면 총을 들고 방어에 나섰소. 다른 지역에서는 무력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소. 그것은 수백만 대 수백 명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자들은 우리가 직접 선발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현지인 보병, 기병, 보병들이었소.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들었고 우리 나팔을 불었소. 아그라에는 벵갈 제3연대 보병과 소수의 시크 교도, 기병대 2개 중대, 포병대 1개 중대가 있었소. 점원들과 상인들이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나도 나무다리를 이끌고 입대했소. 우리는 7월 초에 샤군지로 나가 복도를 맞아 싸웠는데 한동안은 우세한 듯 하더니 화력이 떨어지면서 아그라시로 퇴각해야만 했소. 사방에서 최악의 소식만 들려왔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반란의 중심부였던 거요. 러크나우는 동쪽으로 16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캄푸르는 남쪽으로 또 그만큼 떨어져 있었소. 사방팔방에서 무자비한 사륙이 자행되고 있었소이다. 아그라는 광신자와 온갖 종류의 악마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큰 도시요. 우리 부대는 미로 같은 비좁은 거리에서 길을 잃었소. 그래서 우리는 대장의 지휘에 따라 강 건너에 있는 아그라의 오래된 성으로 들어갔소. 혹시 이 중에서 그 오래된 성에 관해 알고 있는 신사가 있는지 모르겠소. 그곳은 아주 기묘한 곳이요. 나도 별별 곳을 다 다녀봤지만 그보다 이상한 곳은 보지 못했소. 무엇보다 그 성은 크기가 대단하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오. 성에는 수십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도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수비대, 여자, 아이들, 짐 보따리 등등이 자리 잡았소.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의 크기를 오래된 부분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래된 건물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 전갈과 지네가 득실거렸소. 오래된 성은 텅 빈 큰 홀과 꼬불거리는 통행로 그리고 사방으로 뻗은 긴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었소.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횃불을 들고 그 안으로 탐색하러 들어가긴 했지만 혼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소. 성 앞으로는 강물이 흘러서 해자 역할을 했지만 양옆과 뒤쪽에는 수많은 문이 나 있어서 경비를 세워야 했소. 물론 우리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대적인 건물은 물론 성의 오래된 부분까지 지켜야 했소. 그런데 인원이 모자랐소이다. 건물의 모퉁이마다 세워놓을 보초도 모자라고 총도 모자랐소. 그러니 그 수많은 성문에 일일이 강력한 수비대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요. 그래서 우리는 성 한가운데 중앙 위병소를 차려놓고 성문마다 백인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하고 현지인 둘이나 셋을 그 밑에 배치하기로 했소. 나는 성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외딴문에 야간 경비 책임자로 뽑혔소. 2명의 시크 교도가 내 밑에 배치되었고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소총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그러면 중앙위병소에서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 하지만 중앙위병소는 거기서 200보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미로처럼 얽힌 복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때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소. 하지만 나는 2명의 부하를 지휘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소이다. 나는 자원 입대한 신병인데다가 걸음걸이조차 자유롭지 않은 불구자였으니 말이오. 이틀 밤 동안 나는 펀자브 출신의 부하들과 함께 보초를 섰소. 그들은 둘 다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노련한 전사들이었는데 이름은 마호메트 싱, 압둘라 칸이라고 했고 칠리안 왈라에서는 영국군에 대항하여 싸운 적도 있는 치들이었소. 둘 다 영어가 유창했지만 내 앞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법이 없었소. 둘은 서로 꼭 붙어 다녔고 밤새도록 그 괴상한 시크어로 시끄럽게 떠들어댔소. 나는 문 밖에 서서 구불거리는 넓은 강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휘황한 대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기도 했소. 크고 작은 북소리, 폭도들이 마약에 취해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를 밤새 듣고 있노라면 강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웃이 얼마나 위험한 치들인지 마음 깊이 사무쳐왔소. 야간 근무를 하는 장교가 2시간에 한 번씩 아무 일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돌았소. 야간 경계 근무에 나선 사흘째 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었소. 그런 날씨에 몇 시간씩 성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요. 나는 시크교도 부하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시원하게 대꾸해주는 법이 없었소. 밤 2시에 야간 순시를 하는 장교가 와서 잠시 고적함을 달래주었소. 나는 부하들한테 말을 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파이프를 꺼낸 다음 성냥불을 켜기 위해 소총을 내려놓았소. 바로 그때 2명의 시크교도가 내게 달려들었소. 하나는 화승총을 재빨리 집더니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소. 다른 하나는 큰 칼을 내 목덜미에 들이대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찌르겠다고 험악한 말투로 협박했소. 맨 처음 떠오른 것은 이 녀석들이 폭도들과 내통했구나 하는 거였소. 바로 이것이 공격의 시작이지 싶었소. 만약 이 문이 세포위의 수중에 떨어진다면 성은 함락되고 부녀자들은 캄프르에서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소. 여기 있는 신사들께서는 내가 얘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요. 나는 목에 칼끝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리 지를 생각으로 입을 열었소. 비록 여기서 최후를 맞는다고 해도 중앙위병소에 경고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소. 그런데 내게 칼을 들이댄 사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낸 것처럼 이렇게 소곤거렸소. 소리 내지 말아라. 성은 안전하다. 우리는 반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고 또 소리를 질렀다가는 그 길로 황천행일 것이 분명했소. 그의 갈색 눈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소이다. 그래서 나는 대관절 이자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나 보자는 생각으로 묵묵히 기다렸소. 사입, 내 말 잘 들어라. 짝패 중에서 키가 더 크고 더 사납게 생긴 압둘라 칸이라는 자가 말했소. 우리와 함께 행동하든지 영원히 입을 다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일이 급해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기독교인의 십자가에 걸고 진정으로 맹세하겠느냐? 아니면 오늘 밤에 시체가 되어 저 도랑에 처박히겠느냐? 우리는 저 반란군 내에 있는 형제들한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다. 다른 길은 없다. 죽느냐 사느냐 어느 쪽이냐? 3분을 주겠다. 시간은 자꾸 가고 우리는 순찰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 나더러 뭘 결정하란 말이냐? 나는 물었소. 너희들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분명히 말해두지만 만약 성의 안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그 칼로 나를 찌르는 게 나을 거다. 그건 성의 안전과는 아무 상관없다. 압둘라 칸은 말했소. 우리는 너희들이 인도에서 찾는 것을 주려는 거다. 우리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네가 오늘 밤 우리 편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이 칼을 걸고 너에게도 정당한 몫을 주겠노라고 맹세하겠다. 시크 교도는 맹세를 어기지 않는다. 보물의 4분의 1은 네 거다. 그 이상 공평하게 분배할 순 없을 거다. 보물이라니? 나는 물었소.
나는 물론 누구 못지않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건지 말해라. 그럼 먼저 맹세해라. 압둘라 칸은 말했소. 네 아버지의 뼈에 걸고, 네 어머니의 명예에 걸고, 너희 기독교도들의 십자가에 걸고, 지금이든 앞으로든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맹세한다. 나는 대답했소. 성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도 보물을 공평하게 네 몫으로 나눠서 그중 한 몫을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하겠다. 하지만 여기는 세 사람밖에 없지 않나? 나는 말했죠. 아니다. 도스트 아크바르에게도 한 몫을 주어야 한다. 그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자초지종을 말해주겠다. 마호메트 싱, 너는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오면 알려다오. 사입,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백인들도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네가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거짓말쟁이 힌두교도였다면 그 거짓 사원에 있는 신들 전부를 걸고 맹세한다 해도 이 칼에 네 피를 묻히고 몸뚱이는 강물 속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시크인과 영국인은 서로를 잘 안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북부지방에 작지만 풍요로운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다. 군주는 선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황금을 얻으면 쓰기보다는 모아놓기를 좋아하는 구두쇠 기질 탓에 더 크게 부를 늘려놓았다. 이번 난리가 터졌을 때 군주는 사자 편도 늘고 호랑이 편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세포이 편도 들었다가 회사 편도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백인의 지배가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백인이 죽거나 패퇴한 소식밖에는 들려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조심성이 많은 군주는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재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는 묘안을 짜냈다. 그것은 금과 은은 궁전 금고에 넣어두되 자신이 모아둔 귀중한 보석과 최상품 진주는 철제 상자에 넣어서 평화가 올 때까지 아그라 성에 숨겨놓는 것이다. 만약 반군이 승리하면 돈이 남고 혹시 회사가 승리하면 그래도 보석은 남을 거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서 보관하기로 결심한 군주는 충직한 하인을 상인으로 변장시킨 다음 보물 상자를 들려 아그라로 보내고 자신은 세포이의 투쟁에 가담했다. 왜냐하면 그쪽에선 세포이의 세력이 훨씬 강했으니까. 아흐메트라는 이름을 쓰는 이 가짜 상인은 지금 아그라시에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는 여행 도중에 나와 의형제를 맺은 도스트 아크바르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는데 아크바르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도스트 아크바르는 오늘 밤 이쪽 문으로 그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곧 올 것이다. 여기는 외진 곳인데다가 그들이 여기 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상인 아흐메트를 없애버리고 군주의 엄청난 보물을 넷이서 나눌 것이다. 어떤가 사입? 우스터셔에서는 인간의 목숨이 중요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보였소. 하지만 도처에서 방화와 유혈극이 자행되는 곳에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보였소이다.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요. 상인 아흐메트가 죽는지 사는지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였소. 보물에 관한 얘기를 듣자 귀가 솔깃해졌소이다. 나는 보물을 갖고 영국에 돌아가서 무얼 할까 생각했소. 그리고 사람 굿이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이 인간이 주머니마다 황금을 가득 채워 돌아간다면 고향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지도 생각해봤소이다. 그래서 나는 벌써 마음을 굳혔는데 압둘라 칸은 내가 망설이는 줄 알고 좀 더 채근했소. 사입, 잘 생각해봐라. 그는 말했소. 만약 상인 아흐메트가 수비대에 잡힌다면 그는 교수형을 당하거나 총살당하고 보석은 정부에게 고스란히 압수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인을 체포한 다음에 정부를 대신해서 그 나머지 일을 해주는 것이다. 보물은 동인도 회사에 금고로 들어가는 대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넷은 부자가 되고도 남는다.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사입? 우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적으로 돌릴 것인지 빨리 결정해라. 나는 당신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 나는 이렇게 말했소.
잘 생각했다. 압둘라 칸은 나에게 총을 돌려주며 대답했소.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는 걸 이제 알겠지? 우리는 당신도 우리처럼 맹세를 굳게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의 의형제와 상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당시 의형제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있나? 나는 물었소. 계획은 그 형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문 앞으로 가서 마호메트 신과 함께 보초를 서도록 하자. 우기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 비가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소. 시커먼 구름장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는 극히 불량했소이다. 우리가 지키는 문 앞에는 깊은 해자가 있었는데 군데군데 물이 많은 곳이 있어서 해자를 건너기는 쉬웠소. 성문 앞에서 거치기 짝이 없는 펀자브 출신의 두 짝패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 기분이 묘하더군. 갑자기 해자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소. 불빛은 흙무더기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서서히 이쪽으로 다가왔소. 저기 온다. 나는 소리쳤소. 사입, 보통 때처럼 당신이 수화를 해라. 압둘라가 소곤거렸소. 상인을 안심시킨 다음에 우리와 같이 안으로 들여보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계속 보초를 서라. 그리고 상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등불을 비출 준비를 하고. 불빛이 깜빡거리며 섰다 움직이다 하더니 드디어 해자의 건너편 뚝 위로 시커먼 사람 그림자 둘이 나타났소. 그들은 경사진 제방을 굴러 내려와 진흙탕을 첨벙거리며 건너더니 이쪽 제방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소. 나는 그들이 뚝을 절반쯤 올라왔을 때 수화를 했소. 거기 누구냐?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소이다. 친구들이요. 대답 소리가 들려왔소. 나는 등불 덮개를 벗기고 그쪽으로 불을 비췄소. 앞장서 올라오는 사람은 칠흑 같은 수염이 거의 허리띠까지 내려온 기골이 장대한 시크교도였소. 내 평생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은 처음 보았소이다. 또 한 사람은 짜리몽땅한 인물로 큼직한 노란 터번을 두르고 보자기로 싼 물건을 들고 있었소. 터번을 두른 사내는 몹시 무서운 듯 두 손을 학질 걸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구멍에서 나온 생쥐처럼 작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소. 그를 죽인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지만 보물을 생각하자 내 마음은 부싯돌처럼 단단해졌소. 그는 내가 백인이라는 걸 알아보자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소. 사입,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는 숨찬 목소리로 말했소. 불쌍한 상인 아흐메트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라즈푸타나에서 왔는데 아그라 성에서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옵니다. 저는 회사편을 들었다고 악탈당하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와 이 보잘것없는 물건이 다시 안전한 곳으로 왔으니 오늘 밤은 복받은 밤이 옳습니다. 그 꾸러미는 뭐냐? 나는 물었소. 쇠상자이옵니다. 상인은 말했소. 이 속에는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 한두 가지가 있사온데 별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텐 귀중한 물건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는 아니옵니다. 저에게 피난처를 내주신다면 젊은 사입과 그 상사 되시는 분께도 그 사례를 하겠사옵니다. 난 그 남자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소. 겁에 질린 통통한 얼굴을 볼수록 마음이 약해져서 그 비하게 해치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았소. 빨리 얘기를 끝내는 게 최선이었소이다. 이 사람을 위병 대장 앞으로 데려가라. 나는 말했소. 두 시크교도와 거인이 상인을 에워싸고 어둠침침한 복도로 들어갔소. 상인은 완전히 죽음에 둘러싸인 꼴이 된 거요. 나는 등불을 들고 문 앞에 남았소. 적막한 복도에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소. 그러다 문득 발소리가 그치더니 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소. 그런데 잠시 후 놀랍게도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이쪽으로 달려왔소. 헐떡거리는 숨소리도 들려왔소. 나는 일직선의 긴 복도에 불빛을 비췄소. 저쪽에서 뚱뚱한 사나이가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소. 그 뒤를 검은 수염을 기른 기골이 장대한 시크교도가 번쩍이는 칼을 든 채 호랑이처럼 쫓아오고 있었소. 나는 그 상인처럼 발이 빠른 사람은 본 적이 없소이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차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상인이 내 옆을 지나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그를 붙잡는 것은 난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소. 상인이 치근하게 느껴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보물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고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소. 나는 상인이 내 곁을 지나갈 때 그의 다리 사이에 총을 찔러 넣었고 그는 총 맞은 토끼처럼 모로 2번 굴렀소이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시크 교도가 비호같이 덤벼들어 옆구리를 칼로 2번 찔렀소. 상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넘어진 그곳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소. 나는 그가 쓰러질 때 고개를 부러뜨렸는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하곤 하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지금 아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요.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져보지 않고 그때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으니까. 스몰은 말을 멈추고 수갑찬 손으로 홈즈가 따라놓은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과거에 저지른 무자비한 살인극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너무도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내게서는 어떤 동정도 얻지 못할 것이다. 셜록 홈즈와 존스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스몰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똑같이 혐오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스몰은 우리의 감정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 도전적인 빛이 엿보였다. 물론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소. 스몰은 말했다.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나서 자기 몫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게다가 상인 아흐메트가 성내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쪽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했소. 만약 그가 도망쳐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나는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총살당했을 거요. 시절이 시절인지라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관대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오.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홈즈가 짧게 말했다. 좋소. 우리는 시체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소. 압둘라하고 아크바르하고 나하고 셋이서 말이오. 상인은 키는 작았는데도 몸무게는 꽤 나갔소. 마호메트 싱이 뒤에 남아서 문을 지켰소이다. 시크 교도들은 시체를 숨겨놓을 곳을 이미 준비해 놓았소. 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소. 꾸불거리는 복도를 한참 내려가면 텅 빈 넓은 홀이 나오는데 그곳의 벽들은 거의 무너져 있었소. 그리고 한쪽으로 흙바닥이 푹 꺼져서 무덤처럼 된 곳이 있었소이다. 우리는 상인 아흐메트를 그 속에 내려놓고 무너진 벽돌 더미로 시체를 덮었소. 그리고 보물상자를 찾으러 갔소. 보물상자는 상인 아흐메트가 처음 공격당했을 때 떨어뜨린 그 자리에 그대로 뒹굴고 있었소. 그게 바로 지금 저 탁자 위에 있는 상자요. 열쇠는 상자 위에 조각된 손잡이에 비단끈으로 묶여 있었소. 우리는 상자를 열고 불을 비춰보았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빛을 발했소. 눈이 부셔서 바라보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소. 우리는 실컷 구경한 다음에 보물을 몽땅 꺼내서 목록을 작성했소. 거기엔 최상품 다이아몬드가 143개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위대한 무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였소.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디다. 그리고 97개의 최상품 에메랄드와 170개의 루비, 그 중에는 좀 작은 것도 있었소. 또 40개의 홍옥, 210개의 사파이어, 61개의 마노,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녹주석과 오닉스, 묘안석, 터키석 등이 들어있었소. 당시에 나는 이 보석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소. 또 300개에 달하는 품질 좋은 진주도 있었는데 그중 12개는 금관에 박혀 있었소. 그런데 금관은 그 사이에 누가 꺼내갔더군. 숄토의 집에서 보물상자를 찾아온 다음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없었소. 우리는 보물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도로 상자에 집어넣었고 문을 지키고 있던 마호메트 싱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소.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비밀을 지키겠노라는 맹세를 엄숙하게 반복했소. 우리는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다가 난리가 끝나면 그때 가서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했소. 당장 그것을 나눠봤자 소용없으니까 말이오. 왜냐하면 그런 고가의 보석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는 날엔 의심을 살 게 분명했고 성내에는 개인이 사사로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소. 그리고 성 밖에는 보물을 보관해둘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묻어놓은 홀로 보물 상자를 가져가서 그중 제일 멀쩡한 벽에 벽돌을 드러내고 그 속에 상자를 숨겨놓았소. 그리고 그곳의 위치를 잘 표시해 놓았소. 그 다음날 나는 도면 4장을 그려서 모두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소. 도면 아래에는 우리 넷의 서명을 넣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전체를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요. 나는 하늘에 맹세코 그 맹세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소이다. 세포의 반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요. 윌슨이 델리를 점령하고 콜린 경이 러크하우를 수복한 뒤에 반란군의 기세는 한풀 꺾였소. 새로운 군대가 계속 투입되면서 나나 사입은 국경을 넘어 도주했소. 그레이트 헤드 대령이 이끄는 유격대는 아그라로 진격해와 반도를 몰아냈소. 다시 평화가 깃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우리 넷은 보물을 나눠 가질 때가 가까웠다는 희망에 들뜨기 시작했소. 하지만 우리가 아흐메트의 살해범으로 급거 체포되면서 우리들의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렇소이다. 군주가 아흐메트에게 보물을 맡긴 것은 그가 충직한 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의심이 많소. 그래서 군주는 훨씬 더 충직한 하인을 골라서 아흐메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소. 아흐메트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그 하인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소. 그리고 그날 밤에도 아흐메트의 뒤를 밟았다가 그가 성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요. 물론 그 하인은 아흐메트가 성 안에서 피신처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도 입성 허가를 받았소. 하지만 아흐메트는 성내에 없었소이다.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하인은 수비대의 상사에게 가서 사실을 고하고 상사는 다시 수비대장에게 보고했소. 당장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졌고 시체가 발견되었소. 그래서 우리 넷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소. 셋은 그날 밤 그 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살해당한 사람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소. 재판 과정에서 보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았소. 왜냐하면 그때 군주는 이미 폐위되어 국경 너머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보물에 관해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요. 하지만 살인이 저질러진 건 분명했고 우리 넷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뚜렷했소. 시크교도 셋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나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소.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됐소. 우리 네 사람은 다리에 족쇄를 차고 다시는 바깥 구경을 하기 힘든 신세가 됐지만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모두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였으니 말이오. 엄청난 보물이 밖에서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쌀밥에 맹물만 마시면서 하급 관리인들의 발길질과 구타를 견디고 있자니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소.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소. 하지만 나도 고집 하나는 알아주는 인간이요. 나는 그저 참고 견디며 묵묵히 때가 오기를 기다렸소.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온 듯했소. 나는 아그라에서 마드라스로 거기서 다시 안다만 제도의 블레어 섬으로 이송되었소. 안다만에는 백인 죄수가 가뭄에 콩 나듯이 했고 나는 처음부터 얌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금방 특권적인 지위에 올랐소. 나는 해리어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호프타운에 막사를 하나 배정받고 혼자 지낼 수 있게 되었소. 그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덥고 끔찍한 곳이오. 그리고 작은 정착촌 너머에는 기회만 있으면 독침을 쏘아대는 식인종들이 들끓고 있었소. 죄수들은 거기서 땅을 파고 도랑치고 말을 재배했는데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소. 우리는 저녁 때가 돼서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소. 나는 안다만 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는데 그곳 외과 의사한테 약을 조제하는 법과 그 밖에 다양한 의료 지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배웠소. 그러면서도 나는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노렸소. 하지만 안다만 제도는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나마 바다에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소. 그래서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소머튼이라는 그 외과 의사는 놀기 좋아하는 활발한 청년이었소.
그래서 젊은 장교들은 저녁 때마다 그의 방에 모여서 카드를 치곤 했소이다. 내가 약을 조제하던 수술실은 의사 방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작은 창문 하나가 나 있었소. 나는 심심하면 수술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붙어서서 그들이 잡담하며 카드 치는 모습을 구경했소. 나도 카드 치는 거 좋아하지만 구경하는 것도 직접 치는 것 못지않게 재미있는 일이니 말이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인도인 부대를 지휘하는 숄토 소령, 모스턴 대위, 브롬리 브라운 중위와 의사, 그리고 절대로 돈을 잃는 법이 없는 교도관 두세 명이었소. 그들은 항상 그렇게 단촐하게 모여서 카드를 치며 놀곤 했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카드 치는 걸 구경하다 보니 군인들은 항상 잃기만 하고 민간인들은 따기만 하는 게 보이더란 말씀이요. 뭐 속임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다는 거요. 교도관들은 안다만에 온 뒤부터는 카드 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인지라 서로의 실력을 빤히 꿰고 있었소. 그런데 군인들은 심심풀이로 카드를 쳤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였소. 밤마다 군인들은 돈을 잃었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카드에 빠져들었소. 돈을 제일 많이 잃은 건 숄토 소령이었소. 그는 처음에는 지폐와 금을 내놓더니 곧 약속 어음을 쓰기 시작했소. 그것도 거액을 말이오. 그는 가끔씩 돈을 따서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더 많은 액수를 잃곤 했소. 숄토는 온종일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곤 하더니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소. 어느 날 밤 숄토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을 때였소. 막사에 앉아 있는데 숄토가 모스턴 대위와 함께 내 방을 지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소. 두 사람은 중마 고우였고 어딜 가나 항상 붙어 다녔소. 소령이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소. 모스턴, 이제 다 끝났어. 내 방 앞을 지나가면서 숄토가 말했소. 이제 사표를 써야겠네.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거든. 그런 말 하지 말게. 모스턴이 숄토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소. 나도 엄청나게 털렸다네. 하지만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지였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소이다. 이틀 뒤 숄토 소령이 혼자 바닷가를 거니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접근했소. 소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했소이다. 무슨 일이냐? 숄토는 입에 물고 있던 권련을 빼내며 물었소. 예, 소령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소.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는 게 좋을까요? 저는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고 있지만 저 자신은 그것을 쓸 수 없는 신세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부 당국에 넘기고 형을 감면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몰, 50만이라고? 숄토는 입을 딱 벌리고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듯 뚫어지게 나를 쳐다봤소. 그렇습니다, 소령님. 갖가지 보석과 진주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의 주인은 법을 어긴 죄인이라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니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임자지요. 정부에 넘긴다. 소령은 더듬거렸소. 정부에. 하지만 나는 소령이 말을 더듬는 꼴을 보고 그가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걸 깨달았소. 총독님한테 정보를 넘기는 게 나을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소. 잠깐, 그렇게 서두르지는 말아라. 그랬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스몰, 일단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다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봐. 나는 숄토에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소. 보물을 숨긴 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몇 가지 사소한 사실만 바꿔서 말이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는 생각이 가득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소. 입술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소. 스몰,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숄토는 마침내 말했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 조만간 너를 다시 찾겠다. 이틀 뒤 숄토와 모스턴 대위가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내 막사로 찾아왔소. 스몰, 모스턴 대위님께 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려라. 숄토가 이렇게 말했소. 나는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했소. 사실 같지 않아? 응? 숄토가 말했소. 내 생각엔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모스턴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소. 스몰, 내 말 좀 들어봐라. 소령이 말했소. 여기 있는 내 친구하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상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의 비밀이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보물은 네 개인 자산이고 너한테는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다. 이제 문제는 네가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 계약을 맺으려면 최소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 말이야. 숄토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두 눈은 흥분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소. 아, 그 점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나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령처럼 흥분하고 있었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요구 조건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새 친구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에게 보물의 5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숄토가 말했소. 5분의 1이라고? 그건 너무 적은걸. 그래도 두 분의 앞으로 각각 5만 파운드씩 돌아갈 겁니다. 나는 말했소. 하지만 너희들을 어떻게 풀어준단 말이냐?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소. 제가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생각해 놓았습니다. 탈출하는데 유일한 걸림돌은 여러 날 항해하는데 필요한 배와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캐커타나 마드라스에 가면 적당한 범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배를 한 척 갖고 오십시오. 우린 밤중에 눈에 띄지 않게 승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해안 아무데나 우리를 내려주면 두 분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숄토가 말했소. 넷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소. 우린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 넷은 언제나 행동을 같이 할 겁니다. 여보게, 모스턴. 숄토가 말했소. 스몰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네. 절대로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군. 이 친구를 믿어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부정행위야. 모스턴이 대답했소. 하지만 자네 말 맞다나 보수가 엄청나니까. 좋아, 스몰. 소령이 말했소. 네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지만 먼저 네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보물 상자를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말해다오. 휴가를 받아서 이번 달 물자 수송선을 타고 인도에 가서 직접 조사해봐야겠어. 그렇게 서두르실 거 없습니다. 소령이 흥분할수록 나는 더욱 침착해지는 걸 느끼며 말했소. 나는 새 동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네 사람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숄토가 언성을 높였소. 그 시커먼 새놈하고 우리 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시커멓든 시퍼렇든 나는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나는 말했소. 우리는 같이 행동합니다. 그 문제는 아오메트 신과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가 모두 참석한 모임에서 결정되었소. 우리는 심사숙고한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소. 우리는 두 장교에게 보물지도를 제공하기로 했소. 그래서 숄토 소령이 아그라성에 가서 우리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소. 거기서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그냥 놔두고 작은 범선을 끌고 와서 러트랜드 섬에 배를 감춰놓고 우리가 탈출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근무에 복귀하기로 했소. 모스턴 대위는 숄토가 복귀한 뒤에 휴가를 얻어서 아그라에서 우리를 만나 보물을 분배하기로 했소. 숄토 소령의 몫은 모스턴 대위에게 같이 주기로 하고 말이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했소. 그리고 나는 밤을 꼬박 새어서 두 장의 지도를 완성했소. 지도 밑에는 우리 네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소. 압둘라, 아크바르, 마호메트, 그리고 내 이름을 말이오. 신사 여러분, 나의 긴 얘기를 듣느라고 지루했을 거요. 여기 계신 존스 씨는 나를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줄 다 알고 있소. 되도록 짧게 말하겠소이다. 악당 숄토는 인도로 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었소. 모스턴 대위는 그 후에 우편선의 승객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소.
쇼토는 세상을 떠난 숙부에게서 큰 재산을 물려받자 군에서 제대했다고 했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는 있었소. 모스터는 곧장 아그라로 가서 보물을 찾아보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 했소이다. 천하에 둘도 없을 악당이 우리가 비밀을 넘기는 대가로 요구한 조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보물만 훔쳐서 달아났던 거요. 그때부터 나는 오로지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소. 나는 밤낮으로 그 생각에 골몰했소. 복수심이 나를 집어삼킨 거나 마찬가지였소. 나는 법도 무섭지 않았고 교수형을 당한데도 상관없었소. 섬을 탈출한 뒤 숄토를 찾아 숨통을 끊어놓는 것. 내가 밤낮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소. 아그라의 보물조차도 숄토의 처단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소. 나는 안다만에서 복역하는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소. 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지긋지긋한 세월을 견뎌냈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의 조제에 대해서도 약간 배웠소이다. 어느 날 소머트 선생이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숲에서 일하는 죄수 패거리가 안다만 원주민 하나를 데리고 왔소. 그는 죽을 병에 걸리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으려고 나왔다가 죄수들에게 발견된 거였소. 비록 독사처럼 위험한 놈이었지만 나는 녀석을 받아들였소. 그리고 2달간의 치료 끝에 녀석은 몸이 회복돼서 걸을 수 있게 되었소. 그러자 그는 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내 막사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소. 나는 그에게서 안다만 부족 말도 조금 배웠는데 그러자 그는 나를 더욱 따르게 됐소. 그의 이름은 통가라고 했소. 통가는 배를 잘 부렸고 크고 널찍한 카누도 한 척이 있었소. 나는 통가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라는 걸 알고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오. 나는 통가와 그 문제를 의논했소. 통가는 경비를 세우지 않는 오래된 선착장으로 밤에 배를 끌고 오기로 했소. 나는 통가에게 물통 여러 개와 마, 코코넛, 고구마 등의 식량을 많이 준비하라고 지시했소. 작은 통가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소. 세상에서 그보다 더 충실한 벗은 없을 거요. 어느 날 밤 통가는 카누를 타고 그 선착장으로 왔소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교도관 하나가 와 있었소. 그는 파탄이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틈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자요. 나는 항상 그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온 거외다. 내가 섬을 떠나기 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운명의 여신이 그 자를 내 앞으로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소. 그 자는 카빈총을 둘러매고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바닷가에 서 있었소. 나는 그 자의 머리통을 부숴버릴 작정으로 돌멩이를 찾아보았지만 그런 건 눈에 띄지 않았소. 그런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소. 나는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무다리를 풀기 시작했소. 그리고 한쪽 다리로 3걸음을 뛰어가 그자의 머리통을 향해 나무다리를 힘껏 휘둘렀소. 이 나무다리의 금간 부분은 그때 생긴 자국이요. 나는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자와 함께 고꾸라졌소. 하지만 나는 일어났지만 그자는 일어나지 못했소. 나는 통가가 몰고 온 배를 탔고 우리는 1시간도 안 돼서 안다만 해변을 벗어났소. 통가는 온갖 물건을 다 챙겨왔소. 그 중에는 기다란 대나무 창을 비롯한 무기와 신들도 있었소. 안다만 야자나무로 만든 깔개는 나중에 돛으로 사용했소. 열흘 동안 우리는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10하루째 되는 날 말레이 순례자들을 태우고 싱가포르에서 지다로 가던 상선에 구조되었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했지만 통가와 나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소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소. 우리 둘만 있게 놔두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였소. 그 작은 친구와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해 전부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여러분을 여기 잡아둬야 할 테니까 말이요. 우리는 세계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소. 런던으로 가려고 했지만 항상 무슨 일인가가 생겨서 런던행은 번번이 좌절되었소.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목적을 잊어본 적이 없소이다. 밤에 꿈을 꾸면 숄토가 나타나곤 했소. 나는 자면서 그자를 100번쯤은 죽였을 거요. 결국 우린 3, 4년쯤 전에 영국에 도착했소.
쇼토가 사는 데를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소. 나는 그가 보물을 팔아치웠는지 아니면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지 수소문했소. 나는 내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소. 남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오. 어쨌든 나는 그가 보물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나는 숄토에게 복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자는 아주 교활했소. 프로 권투 선수 둘과 두 아들, 그리고 키트 무트가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소.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숄토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나는 당장 그 집 정원으로 달려갔소. 그자가 이렇게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소이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양옆에 두 아들이 서 있었소. 나는 당장 뛰어들어가서 그 셋을 상대해 주려고 했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숄토는 눈을 감았소. 죽은 거요. 그날 밤 나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소.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를 어딘가 적어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의 서류를 다 뒤져보았소. 하지만 그런 건 찾지 못했소. 나는 화나고 쓰라린 심정을 부둥켜 안고 그 방에서 나와야 했소. 방을 나오기 전에 나는 시크교도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뭔가 우리의 적개심의 표시를 남겨놓았다고 말하면 그들의 속이라도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도면에 쓰여진 것처럼 네 사람의 서명이라고 써서 숄토의 가슴에 꽂아 넣었소. 그에게 도둑맞고 사기당한 사람들의 어떤 증표도 없이 그자를 깨끗하게 무덤으로 보내주기는 싫었던 거요. 가엾은 통가는 박람회 같은 곳에 흑인 식인종으로 출연했고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았소. 통가는 날고기를 먹고 전쟁의 춤을 추어 보이곤 했소이다. 하루 일을 끝내면 동전이 모자에 가득했소. 나는 여전히 폰디체리 저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소. 몇 년 동안은 형제들이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왔소. 보물이 발견된 거요. 보물은 바솔로뮤 숄토의 화학실험실 천장 위에 있었소. 나는 당장 가서 그곳을 살펴보았지만 내 나무다리로는 도저히 그곳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소. 하지만 나는 지붕에 들창이 있다는 것과 숄토 씨의 저녁 식사 시간도 알아냈소. 통가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소. 나는 통가의 허리에 긴 밧줄을 둘러준 다음 그곳으로 데려갔소. 통가는 고양이처럼 지붕으로 올라가서 들창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소. 하지만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바솔루무 쇼토는 아직 그 방에 남아있다가 희생당하고 말았소. 밧줄을 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통가는 자기가 무슨 칭찬받을 일이나 한 줄 알았던지 공작새처럼 뻐기며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소. 그 피에 굶주린 꼬마 도깨비한테 욕을 퍼부으며 동아줄을 휘두르자 통가는 기겁을 했소이다. 나는 보물상자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밧줄을 타고 내려갔소. 참! 방을 나오기 전에 보물이 마침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탁자에 네 사람의 서명이라고 쓰여진 쪽지를 남겨놓았소. 통가는 그 다음에 밧줄을 끌어올리고 창문을 닫고 그리고 원래 들어온 곳을 통해 다시 나왔소. 그 밖에 더 말할 게 있는지 모르겠소이다. 나는 어느 뱃사람한테 스미스의 증기선 오로라호가 아주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소. 그래서 그 배를 선택한 거요. 나는 스미스를 만나서 계약하고 우리를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큰 돈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소. 스미스도 아마 이상한 낌새를 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소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사실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여러분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단지 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숄토 소령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이 나와 얼마나 무관한지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최상의 방어라고 생각했던 거요. 아주 인상적인 설명이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에 걸맞은 결말이기도 하고요.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 네가 밧줄을 직접 가지고 갔다는 설명을 빼면 내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은 밧줄에 관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나는 통가가 잃어버린 독침이 그가 가진 전부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에서 용케도 우리한테 한 방 날렸더군요.
통가가 침을 다 잃어버린 건 사실이요. 하지만 대롱 속에 들어있던 것이 하나 남아있었소. 아, 그런가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신가? 죄수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자, 홈즈. 애설리 존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소. 그리고 당신이 범죄 전문가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소. 이 정도까지 한 것도 나로서는 크게 무리한 거요. 나는 이 이야기꾼을 서해 인도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마차가 아직 대기 중이고 경사 둘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소. 두 분에게 신세 많이 졌소이다. 물론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할 거요. 그럼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조너선 스몰이 말했다. 스몰, 먼저 나가지. 방문 앞에서 조심성 많은 존스가 말했다. 안다만 제도의 신사가 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나무다리로 머리통을 얻어맞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렸군. 홈즈와 마주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나는 말했다. 그런데 내가 자네의 수사 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군. 모스턴 양이 내 청혼을 받아주었네. 홈즈는 우울한 얼굴로 신음했다. 그런데 나는 자네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약간 상처받았다. 내 선택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나는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없네. 모스턴 양은 내가 만나본 숙녀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성에 속한다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여성이기도 하지. 모스턴 양은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네. 아버지가 남긴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아그라 성의 도면을 보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적인 것이네. 그런데 감정이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실적이고 냉정한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 나는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련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